숫자는 언제나 먼저 움직인다. 그러나 정책의 힘이 약해질 때 숫자는 오히려 평온한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금리는 안정된 듯 보이고 환율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주가는 일상의 소음을 흡수한 채 유지된다. 하지만 위기의 전조는 항상 조용하다.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순간은 충격이 터질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유동성이 충분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중앙은행의 발언이 시장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시점. 이때 경제는 이미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과거의 위기들은 모두 같은 장면을 공유했다. 시장이 정책을 믿지 않기 시작한 순간 숫자는 의미를 바꾸고 해석은 갈라졌다. 금리 인하는 소비를 자극하지 못했고 재정 지출은 체력을 회복시키지 못했다. 그 공백 속에서 부동산 가격은 왜곡되고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CDS 프리미엄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방향성은 바뀌었고 환율은 이유 없는 변동성을 키웠다. 사람들의 삶에서는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대출은 가능했지만 부담은 커졌고 일자리는 유지되었지만 미래는 흐려졌다. 정책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신뢰는 서서히 빠져나갔다. 이 다큐멘터리는 충격이 아닌 그 이전의 순간을 바라본다. 정책 효과가 사라질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들, 우리가 가장 쉽게 지나치는 변화들, 그리고 그 신호가 개인의 선택과 생존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한다. 위기는 항상 한 가지 신호로 시작되지 않는다. 정책 효과가 약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는 지표 간의 균열이다.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대출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환율은 안정돼 보이지만 외환 시장의 유동성은 얇아진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해도 시장 금리가 즉각 반응하지 않는 순간 정책 전달 경로는 이미 손상된 상태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이는 수요 회복이 아니라 유동성 왜곡의 결과다. 신용은 남아있지만 위험을 감수하려는 주체는 줄어든다. CDS 프리미엄은 여전히 낮지만 단기물과 장기물 사이의 미세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는 시스템이 위험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국면에서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게는 현금을 쥐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에서는 속도가 달라진다. 과거 IMF 외환위기 직전 한국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 금리는 통제되고 있었지만 외환 유동성은 빠르게 말라갔다. 정책은 존재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수치 자체가 아니라 반응이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아니면 거의 반응하지 않았는지. 반응이 사라질 때 위기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과정은 경제 충격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정상적인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고 환율 안정은 무역과 자본 흐름을 지탱한다. 그러나 신뢰가 약해진 국면에서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금리가 내려가도 가계는 소비 대신 부채 상환을 선택하고 기업은 차입 여력이 있어도 투자를 멈춘다. 이는 기대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때 정책은 비용을 낮출 수는 있어도 결정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때 유동성은 실물로 흐르지 않고 금융 시스템 내부를 맴돈다.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커지지만 실물 경제는 천을 회복하지 못한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급격한 변동은 막을 수 있지만 시장은 점점 더 잦은 개입을 요구한다. 이는 방어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CDS와 같은 위험 지표는 아직 폭발하지 않았지만 거래량 감소와 만기 구조 변화로 경고음을 낸다.
충격은 갑자기 터지지 않는다. 정책 효과가 사라진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작은 외부 변수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계기가 된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언제나 예상 밖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준비된 결과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순간의 공통점이 더욱 선명해진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이 반복됐지만 인플레이션 기대를 꺾지 못했다. 정책이 발표될수록 시장은 더 빠르게 달러를 찾았고 환율은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 그리스의 경우 재정 긴축과 구조 개혁이 동시에 진행됐지만 신뢰 회복에는 실패했다. 국채 금리는 한동안 안정된 듯 보였지만 유동성은 사라졌고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됐다. 터키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책 신호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며 효력을 잃었다. 금리는 존재했지만 신뢰는 없었고 환율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반응했다. 베네수엘라는 더 극단적인 사례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동시에 무력화되면서 숫자 자체가 의미를 잃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정책 수단이 충분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정책을 평가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었다. 정책 효과가 사라진 국면에서는 숫자의 크기보다 방향과 반응 속도가 중요해진다. 글로벌 사례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정책은 발표되는 순간이 아니라 신뢰받는 동안만 작동한다. 이러한 흐름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미묘하게 나타난다. 한국은 선진 금융 시스템과 강한 수출 기반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 의존도가 높다. 정책 효과가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환율과 자본 흐름이다. 기준금리가 유지되거나 인하되어도 원화 자산에 대한 매력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 외국인 자금은 즉각 빠져나가지 않지만 유입 속도가 둔화되며 시장의 깊이가 얕아진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방향성 없는 변동을 반복하고 이는 기업의 투자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책의 한계는 분명해진다. 대출 규제 완화나 세제 조정이 발표되지만 거래는 살아나지 않는다. 가격은 버티지만 유동성은 줄어들고 이는 가계의 체감 경기 악화로 이어진다. CDS 프리미엄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글로벌 위험 회피 국면에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직전과 달리 숫자는 안정돼 보이지만 가계 부채와 기업 수익성이라는 내부 변수는 훨씬 취약해져 있다. 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실제 행동을 바꾸고 있는지 여부다. 한국 경제에서 정책 효과가 사라질 때 위기는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보다 일상의 불안으로 새우며든다. 정책 효과가 약해지는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더욱 복잡해진다. 선택지는 줄어들고 결정 하나하나의 부담은 커진다. 금리를 더 내리면 가계 부채 부담과 자산 가격 왜곡이 심화되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 둔화가 가속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정책은 점점 미세 조정의 형태를 띈다. 명확한 방향 제시 대신 시장과의 소통이 강조되고 안정이라는 단어가 반복된다. 그러나 시장은 말보다 행동을 본다.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도 은행 대출이 늘지 않는다면 정책은 이미 전달력을 잃은 상태다. 재정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추가 예산과 지원책이 발표되지만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는 재정 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개입이 잦아질수록 환율 방어 비용은 커지고 외환 보유액의 의미는 달라진다. 이 시점에서 정책의 목표는 성장 촉진이 아니라 붕괴 방지로 이동한다. 과거 위기 국가들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정책은 계속 움직였지만 경제 주체들은 더 이상 그 신호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작은 충격이 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국면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하는 것은 개인의 삶이다.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도 대출 상환 부담은 줄지 않고 물가는 완만하게 오르며 생활비의 압박은 커진다. 겉으로는 위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가계는 이미 방어적인 선택을 시작한다. 소비는 필수 지출 중심으로 재편되고 현금 보유에 대한 선호가 강해진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생존 전략은 수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변동 금리 비중을 점검하고 환율 변동에 취약한 자산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역시 가격보다 유동성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 팔 수 없는 자산은 위기 국면에서 방패가 되지 못한다. 또한 직업과 소득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과거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보듯 정책이 무력해질수록 충격은 서서히 그러나 넓게 퍼졌다. 개인은 경제를 통제할 수 없지만 노출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 정책을 믿기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 국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다. 정책 효과가 사라질 때의 마지막 신호는 언제나 감정의 변화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분위기로 움직인다. 불안이 일상 대화에 스며들고 미래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는 순간 경제는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해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인식이다.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축적된 신호의 결과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CDS는 모두 같은 이야기를 다른 언어로 반복해왔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실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 구조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이 변화는 개인의 선택을 요구한다. 더 빠른 수익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더 오래 버틸 준비를 할 것인지. 역사적으로 위기를 통과한 개인들은 예측보다 적응에 집중했다. 정책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의 재무 구조를 점검했고 낙관보다 현실을 선택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된 신호를 다시 보여줄 뿐이다. 정책 효과가 사라질 때 경제는 이미 말을 건넨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다. 정책 효과가 사라진 이후의 국면에서는 경제 지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성장률은 아직 플러스를 유지하지만 체감 경기는 빠르게, 식고 실업률은 안정적인데 비정규 고용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이는 평균과 현실이 분리되는 전형적인 신호다. 금융시장에서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자금이 이동하지 않고 멈춰 있다는 뜻이다. 유동성은 존재하지만 방향을 잃은 상태다. 이런 시기에는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 반응이 과도해진다. 이유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책이 미래를 제시하지 못할 때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한국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출 수치는 유지되지만 기업의 투자 계획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가계는 장기 계획 대신 단기 생존을 우선한다. 이 단계에서 위기는 아직 숫자로 정의되지 않는다. 대신 선택의 변화로 드러난다. 미루는 결정 줄이는 지출 늘어나는 경계심. 이러한 행동의 누적이 다음 국면을 만든다. 정책 효과가 사라진 뒤의 경제는 충격보다 느린 마모에 가깝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처럼 느린 마모의 국면에서는 외부 충격이 기폭제 역할을 한다.
충격의 크기보다 시점이 중요하다. 정책이 아직 신뢰를 유지하고 있을 때의 충격은 흡수되지만 효과가 약해진 상태에서의 충격은 과장되어 전달된다. 글로벌 금리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과 같은 변수는 언제나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는 작은 변동에도 환율이 크게 흔들리고 자본 흐름은 급격히 보수적으로 변한다. 외환 시장의 스프레드가 넓어지고 단기 자금 조달 비용이 눈에 띄게 상승한다. 이는 유동성에 대한 불신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과거 IMF 외환위기 전 한국에서도 대외 변수 하나하나가 과도하게 해석되며 시장을 흔들었다. 중요한 것은 충격 자체가 아니라 대응 여력이다. 정책이 이미 여러 차례 사용된 상태라면 추가 대응은 신호 효과를 잃는다. 이때 시장은 정책 발표보다 행동의 지속성을 관찰한다. 단기 안정이 반복될수록 그 뒤에 올 조정은 더 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단계에서 경제는 더 이상 성장과 회복을 논의하지 않는다.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으로 바뀐다. 정책 효과가 약해진 국면에서 또 하나의 공통 신호는 신용의 재분류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지 않는다. 대신 조건을 바꾼다. 같은 금리라도 요구되는 담보는 늘어나고 심사 기준은 조용히 강화된다. 표면적으로는 신용 경색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접근 가능한 주체가 빠르게 줄어든다. 이는 경제가 위험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기업은 차입 비용보다 불확실성을 더 크게 인식하며 현금 흐름 관리에 집중한다. 가게 역시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장기 할부를 피한다. 이런 변화는 통계에 즉시 반영되지 않지만 소비 구조를 바꾼다. 그리스와 터키 사례에서도 신용은 존재했지만 선택된 일부에게만 허용됐다. 이 과정에서 중간 계층의 부담은 급격히 커졌다. 정책은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되지만 효과가 사라질 때 그 영향은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신용의 문턱이 보이지 않게 높아지는 순간 경제는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부동산 시장은 정책 효과 소멸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공간이 된다. 금리 인하나 규제 완화가 발표되어도 거래는 살아나지 않고 호가와 실거래가의 간극만 커진다. 이는 가격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는 신호다. 시장 참여자들은 상승을 기대하지 않지만 하락을 확정짓지도 않는다. 기다림이 지배하는 국면이다. 유동성은 남아있으나 움직이지 않는다. 대출은 가능하지만 부담이 크고 매수는 가능하지만 확신이 없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은 지역과 유형 간의 분화다. 일부 핵심 지역만 거래가 유지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멈춘다. 정책은 평균을 안정시키지만 체감은 양극화된다. 과거 여러 위기에서 부동산은 붕괴의 시작이 아니라 신뢰 약화의 결과였다. 가격이 먼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참여 의지가 사라졌다. 이 신호를 놓치면 조정은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 준비된 결과다. 부동산이 침묵할 때 정책의 힘은 이미 한계를 드러낸다. 외환 시장은 정책 효과의 한계를 가장 빠르게 시험하는 무대다. 환율이 급등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문제는 변동성의 성격이다. 특정 방향 없이 잦은 등락이 반복될 때 이는 수급이 아니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중앙은행의 개입 이후에도 환율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시장은 그 개입을 일시적 사건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국면에서는 외환 거래의 거래량과 호가 강력이 중요해진다. 숫자는 안정돼 보여도 시장의 깊이는 얕아진다. 기업은 환해지를 늘리며 비용을 감수하고 수입 물가는 서서히 오르며 생활비에 반영된다. 가게는 환율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장바구니에서는 이미 변화를 느낀다. 과거 터키와 아르헨티나에서도 환율 위기는 급등 이전에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 정책은 변동을 억제했지만 방향성을 회복시키지 못했다. 환율이 말을 아끼기 시작하는 순간 정책 효과는 이미 시험대에 올려진 상태다. 금융시장 전반에서는 위험에 대한 가격 책정 방식이 달라진다. 주식시장은 급락하지 않지만 상승도 멈춘다. 변동성 지수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특정 업종과 종목의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는 공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판단이 유보된 상태다. 투자자들은 명확한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채권 시장에서도 같은 신호가 나타난다. 국채 금리는 안정적이지만 회사채 스프레드는 서서히 벌어진다. 신용 위험이 재평가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책 금리가 기준을 제시하던 시기는 지나고 시장은 개별 위험을 따로 보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은 생산적인 투자보다 단기 보관에 머문다. 현금과 단기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이는 실물 경제의 회복 속도를 더 늦춘다. 과거 그리스와 한국의 위기 전 국면에서도 금융시장은 한동안 평온을 가장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신뢰가 아니라 관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책 효과가 사라질 때 금융시장은 먼저 말을 줄인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다음 움직임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이 국면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해진다. 추가 지출은 가능하지만 그 효과는 과거보다 빠르게 희석된다. 재정 지출이 소득으로 연결되기보다 저축과 부채 상환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정책이 경기 부양이 아니라 완충 장치로 기능하는 단계다. 재정 적자는 확대되지만 체감 경기는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 이때 시장은 재정의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을 묻기 시작한다. 국가 부채 비율 세수 구조, 장기 성장력에 대한 질문이 늘어난다. 이는 아직 위기가 아니라 평가의 변화다. 과거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역시 이 단계에서 재정 정책을 확대했지만 신뢰 회복에는 실패했다.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의 성격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더 쓰느냐, 덜 쓰느냐가 아니다. 정책이 시간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을 쓰고 있는지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충격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다. 중앙은행의 역할 역시 이 시점에서 성격이 바뀐다. 통화 정책은 더 이상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된다. 기준금리는 상징적 의미를 유지하지만 실제 영향력은 시장의 기대에 좌우된다. 금리를 동결해도 긴축으로 해석되고 인하해도 불안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모순적인 국면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신뢰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가 정책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이때 중앙은행은 숫자보다 메시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안정관리 점진이라는 단어가 반복된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질문을 바꾼다. 얼마나 내릴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다. 유동성 공급은 계속되지만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는지는 통제하기 어렵다. 은행 시스템은 안정돼 보이지만 실물과의 연결은 느슨해진다. 과거 여러 위기에서 중앙은행은 마지막까지 기능했지만 그 기능은 충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늘리는 것이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후의 경로를 결정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경제 주체들의 언어가 달라진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지고 관리와 조정이라는 표현이 늘어난다.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는 확장 계획보다 비용 통제와 효율화가 강조된다.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내부 구조 조정이 조용히 시작된다. 가계 역시 장기 목표를 수정한다. 주택 구매나 투자 계획은 미뤄지고 현금 흐름의 안정이 우선 과제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판단의 전환에서 비롯된다. 정책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개인과 기업은 스스로의 생존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통계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의 누적은 경제의 방향을 바꾼다. 과거 한국과 그리스의 사례에서도 위기 직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침체가 아니라 정체였다. 움직이지 않는 경제는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에서는 에너지가 고갈된다. 정책 효과가 사라진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믿음이다. 실제로는 모든 주체가 이미 다음 국면을 대비하고 있다. 정책 효과가 사라진 국면에서 또 하나의 분명한 신호는 시간에 대한 인식 변화다. 경제 주체들은 더 이상 분기나 연 단위 전망을 신뢰하지 않는다. 대신 당장의 현금 흐름과 단기 변수를 반복해서 점검한다. 이는 미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보다 단기 대응이 늘어나고 변동성은 낮아 보이지만 방향성은 끊어진다. 이런 시기에는 정책 발표의 효과, 지속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진다. 발표 직후 잠시 안정되었다가 곧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는 정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그 정책을 임시 조치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과거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에서도 위기 직전 정책의 수명은 급격히 짧아졌다. 숫자는 발표 당일만 반응했고 일상은 빠르게 이전의 불안으로 복귀했다. 한국 경제에서도 이 신호는 중요하다. 정책의 효과가 며칠 만에 사라진다면 그만큼 신뢰의 저장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 경제는 더 이상 속도를 논하지 않는다. 얼마나 오래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 된다. 이 국면에서 국제 금융 환경은 거울처럼 작동한다.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내부 취약성이 가려지지만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약점은 즉시 드러난다. 미국 금리의 미세한 변화 달러, 강세의 재계 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국내 정책의 한계를 빠르게 시험한다. 외화 조달 비용이 서서히 오르고 만기 구조가 짧아지며 기업과 금융기관은 리파이낸싱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이는 위기가 아니라 준비의 변화다. 정책 효과가 유지되는 시기에는 외부 변수에 대한 내성이 존재하지만 효과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동일한 충격이 더 크게 전달된다. 과거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국제 환경의 변화는 경고음이었다. 숫자는 관리되고 있었지만 외화 유동성의 질은 빠르게 나빠졌다. 지금의 국면에서도 중요한 것은 절대 수준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다. 국제시장의 작은 신호가 국내에서 과도하게 증폭되기 시작한다면 정책의 방어력은 이미 낮아진 상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낙관도 공포도 아니다. 외부 환경이 내부 구조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차분히 관찰하는 태도다. 정책 효과가 사라질 때 세계는 더 가까이 다가온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책과 현실 사이의 거리다. 정책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의 체감과는 점점 멀어진다.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었다고 발표되지만 장바구니의 가격은 내려오지 않는다. 실업률은 안정적이지만 일자리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정책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통계는 평균을 보여주지만 현실은 분포로 움직인다. 이 시점에서 정책은 경제 전체를 끌어올리기보다 일부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에 머문다. 문제는 이 간극이 길어질수록
신뢰가 서서히 마모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정책 발표를 정보로만 받아들이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 과거 여러 국가에서 위기 직전 가장 흔했던 반응은 무관심이었다. 공포가 아니라 피로였다. 정책 효과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진짜 위험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니다. 정책과 현실이 분리되었음을 아무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간다는 점이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음 국면의 선택지는 더 줄어든다. 이 국면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신호는 기대의 기준점이 바뀐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성장률이나 자산 가격의 상승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락을 피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경제 주체들은 더 나아질지를 묻지 않고 얼마나 나빠지지 않을지를 계산한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기업은 공격적인 전략을 접고 현상 유지를 선택하며 가게는 소비를 줄이면서도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 금융시장에서는 손실 회피가 지배적인 원칙이 된다. 작은 손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익 기회는 과소평가된다. 이는 정책이 심리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정책 효과가 유지되는 시기에는 기대가 행동을 이끌지만 효과가 사라진 시기에는 기대가 행동을 묶어둔다. 과거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에서도 위기 직전 가장 뚜렷했던 변화는 기대의 하향 조정이었다. 숫자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기준선은 이미 낮아져 있었다. 한국 경제에서도 이 신호는 중요하다. 기대가 바뀌는 순간 회복의 속도는 느려지고 조정의 깊이는 깊어진다. 정책은 이 변화를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다. 정책 효과가 약해진 국면에서는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도 변한다.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 모두 책임을 미루기 시작한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은 합의의 지연이다. 투자 결정은 위원회로 넘어가고 정책 판단은 추가 검토라는 표현 뒤에 숨는다. 속도가 사라진 경제는 외형상 안정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응 능력을 잃어간다. 시장은 이 정체를 민감하게 감지한다. 정책 발표가 있어도 거래는 늘지 않고 기대는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불확실성이 커서가 아니라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여러 위기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장면은 위기 직전의 침묵이었다. 갈등도 없고 논쟁도 줄어들었다. 모두가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서도 이 신호는 중요하다. 활발한 논쟁과 선택이 사라지고 관리와 유지라는 단어만 남는 순간 정책 효과는 이미 실물에서 멀어져 있다. 이 정체가 길어질수록 작은 사건 하나가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은 커진다. 경제는 결정으로 움직인다. 결정이 멈출 때 위기는 이미 내부에서 자라고 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경제는 위기라는 단어를 아직 사용하지 않지만 구조는 이미 방어 모드로 전환된다. 기업의 현금 보유는 늘어나고 가계의 저축 성향도 동시에 강화된다. 겉으로 보면 건전해 보이는 변화지만 전체적으로는 순환이 멈추는 신호다. 돈은 쌓이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유동성은 존재하지만 속도가 사라진다. 이는 정책 효과, 소멸의 핵심 결과다. 정책은 공급했지만 경제는 흡수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안정성을 강조하며 위험 노출을 줄이고 이는 다시 기업과 가계의 선택을 제한한다. 이렇게 형성된 고리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과거 IMF 외환위기 직전 한국에서도 외형상 안정된 재무지표 뒤에서 같은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 국면이 길어질수록 회복 비용이 커진다는 점이다. 작은 조정으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는 시간의 지연으로 구조적 충격으로 바뀐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흐름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계기다. 정책 효과가 사라질 때 경제가 기다리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국면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체감 격차는 더욱 선명해진다. 정책은 평균을 안정시키지만 평균은 개인의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 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시간을 견딜 수 있지만 현금 흐름에 의존하는 계층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린다. 동일한 금리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생존을 걱정한다. 정책 효과가 유지될 때는 이러한 차이가 가려지지만 효과가 사라지면 격차는 빠르게 드러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가격은 버티는 반면 노동소득의 회복은 더뎌진다. 이는 소비 구조를 바꾸고 내수의 회복력을 약화시킨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진다. 불만은 커지지만 방향은 모호해지고 정책에 대한 기대는 요구가 아닌 피로로 바뀐다. 과거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에서도 위기 직전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분노보다 체념이었다. 한국 경제에서도 이 신호는 중요하다. 정책이 더 이상 공정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 신뢰의 회복은 더욱 어려워진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지만 사회는 인식으로 버틴다. 정책 효과가 사라질 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은 성장률이 아니라 공동의 인내심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정책의 언어와 시장의 언어는 완전히 분리된다. 정책은 안정과 관리 점진을 말하지만 시장은 속도와 한계를 계산한다. 기준금리의 수치보다 정책의 반복성이 먼저 평가되고 재정 지출의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이 질문된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은 정책 피로다. 새로운 대책이 발표되어도 놀라움은 사라지고 반응은 짧아진다. 이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이 이미 충분히 사용되었다는 신호다. 과거 여러 국가에서 위기 직전 정책의 효과는 점점 더 짧은 시간 안에 소멸했다. 발표 당일만 시장이 움직이고 곧바로 원래의 불안으로 돌아갔다. 한국 경제에서도 이 현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이 시간을 벌지 못하고 시간을 소모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선택은 어렵다. 더 강한 정책은 부작용을 키우고 멈추면 불안을 자극한다. 그래서 정책은 유지된다. 그러나 유지된다는 사실이 곧 효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책 효과가 사라질 때 경제는 더 이상 해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각 주체가 스스로의 한계를 계산하며 다음 국면을 준비한다. 이 준비가 질서 있는 전환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바로 이 순간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 국면에서 개인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변화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정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면 조정은 외부 충격과 함께 한꺼번에 찾아온다. 정책 효과가 사라질 때의 생존 전략은 공격이 아니라 정렬이다. 자산과 부채의 망위 구조를 점검하고 소득의 안정성과 변동성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금리 수준보다 중요한 것은 금리가 변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다. 환율 역시 방향을 맞추려 하기보다 노출을 관리해야 한다. 과거 위기 국가들의 사례에서 살아남은 개인들은 예측에 성공해서가 아니라 노출을 줄였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벌 수 있는지가 아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다.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조를 단순화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며 선택지를 남겨두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은 전체를 관리하지만 개인의 균형은 스스로 맞춰야 한다. 정책 효과가 사라진 국면에서는 작은 안정이 큰 차이를 만든다. 이 차이는 위기가 왔을 때가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다. 이 단계에서 경제는
이미 회복과 위기라는 이분법을 벗어난 상태다. 질문은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인가다. 정책 효과가 사라진 국면에서는 기존의 균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금리와 환율 자산 가격이 만들어내던 질서는 느슨해지고 새로운 기준이 형성되기 전까지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의 시간은 불편하지만 중요하다. 잘못된 구조가 유지되던 시기에는 정책이 그 틀을 지탱했지만 효과가 사라지면 구조 자체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 과거 여러 국가에서 위기 이후 나타난 변화는 정책의 성공이 아니라 조정의 결과였다. 기업은 더 작아졌고 가계는 보수적으로 변했으며 금융은 속도를 낮췄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 된다. 문제는 이 전환을 준비 없이 맞이하느냐, 인식한 상태에서 맞이하느냐다. 정책 효과가 사라질 때 경제는 멈추지 않는다. 방향을 바꿀 뿐이다. 그 방향 전환의 순간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그 선택이 이후의 격차를 만든다. 정책 효과가 사라진 이후의 전환 국면에서는 사회 전체의 기억이 중요해진다. 과거의 위기는 숫자로만 남지 않는다. 선택과 대응의 기록으로 남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겪었던 변화처럼 위기 전의 신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이후의 회복 속도를 결정했다. 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편안하지만 위험하다. 그 믿음이 강할수록 준비는 늦어진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학습이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터키의 사례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위기 그 자체보다 대응의 질이다. 같은 충격을 받아도 준비된 사회는 조정을 흡수했고 준비되지 않은 사회는 붕괴를 겪었다. 한국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책 효과가 사라진 국면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집단의 방향을 만든다. 소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모여 경제의 다음 장면을 만든다. 정책은 환경을 제공할 뿐 결말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 전환의 시간은 불안하지만 동시에 기회다. 잘못된 기대가 내려오고 현실에 맞는 기준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정책 효과가 사라질 때 경제는 과거가 아니라 기억에서 길을 찾는다. 이제 마지막 국면에 가까워질수록 질문은 더욱 단순해진다. 정책이 다시 효과를 되찾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효과가 사라진 상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전자는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하지만 후자는 현실을 전제로 한다. 정책 효과가 사라진 국면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보다 불확실성을 견디는 구조가 필요하다. 경제는 완벽한 안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대신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표는 회복되고 일부는 더 오래 머문다. 중요한 것은 이 불균형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과거 위기를 겪은 국가들에서 가장 큰 실수는 빠른 정상화를 기대한 것이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컸고 그 실망은 다시 불안을 키웠다. 한국 경제에서도 같은 교훈이 적용된다. 정책이 모든 답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낮출수록 개인과 사회는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소비와 투자, 고용과 저축은 모두 조정의 대상이 된다. 이 조정은 후퇴가 아니라 재배치다. 정책 효과가 사라질 때 경제는 멈추지 않는다. 다만 더 느리고 더 신중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움직임을 위기로만 해석하면 공포에 갇히지만 전환으로 인식하면 준비의 시간이 된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질문이다. 우리는
이 전환을 인식한 채 맞이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정책의 부활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정책 효과가 사라질 때 경제는 더 이상 경고음을 크게 울리지 않는다. 대신 조용한 질문을 반복한다. 우리는 무엇에 의존해 왔는가? 그리고 그 의존이 사라질 때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 이 질문은 정부나 중앙은행만을 향하지 않는다. 기업과 가계사회 전체를 향한다. 정책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이 모든 답이 되는 시기는 길지 않다. 효과가 사라진 국면에서는 기대를 낮추고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이때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선택으로 움직인다. 얼마나 빠르게 방향을 전환했는지, 얼마나 일찍 노출을 관리했는지가 이후의 격차를 만든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배운 가장 큰 교훈도 여기에 있다. 위기는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충격의 크기는 조절할 수 있다. 그 차이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인식에서 시작된다. 정책 효과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신호들은 언제나 반복되어 왔다. 문제는 그 신호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평온으로 착각했다는 점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려는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다. 정책이 멈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정책이 약해질 때를 인식하라. 경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